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 있었던 주식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회사로는요, 더본 코리아입니다. 더본 코리아는 백종원 선생님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시게 되면 방송 스타로 군림했던 백종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이 좀 안 맞다고 보고요. 백종원 씨는 어쨌거나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기 때문에 방송 스타라고 하는 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동안 안티가 없었고 굉장히 훌륭했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논란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 더본 코리아 관련해서 악재가 끊기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죠. 첫 시발점이 이제 백햄 선물 세트 가격 논란. 백햄이라는 게 나왔는데 스팸보다 더 비싸다. 대한민국에 표준은 스팸인데 그거보다 비싼 게 말이 되냐? 사실 스팸보다 더 비싼 햄이 있긴 하죠. 네. 그리고 원산지 표시 문제, 안전성 및 위생 논란. 이 계속 지금 하나의 이슈가 더 나오고 덮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슈가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때마다 여론은 악화됐다. 그렇죠. 그리고 백종원 아저씨가 나와서 이제 방송 안 나가겠다. 회사에 집중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너무 가혹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각도 있다. 백종원 회사만을 탈탈 터는 게 말이 맞냐? 라는 이야기도 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다른 기자분은 공든 탑이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백햄 감귤 맥주 함량 문제, 농지법 위반, 원산지 표시, 축제 현장에서의 어떤 집기와 재료. 여기서 이제 저는 하나의 단어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작년 11월 상장 이후에 이런 이슈들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가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노랑 통닭 인수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M&A 관련해서 미팅했고, 자료를 받았지만, 인수 의사 없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런 것들 모두가 지금 노이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백종원 씨가 가지고 있는 백종원 씨의 회사 더본코리아의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 백종원 본인이 60%, 많죠? 60% 가지고 있고 박준상 진척이죠. 이분이 0.3%뭐 큰 의미 없고요. 강석원 씨 임원인데 14%를 가지고 있다. 합치면 74%. 지배 구조는 뭐 확고한 그런 상황이고 하나 재밌는 걸 제가 발견을 했는데, 자, 백종원 씨 어쩔 수 없고, 강석원, 아까 보셨죠? 14% 가지고 있는 양반.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강석천, 68년생 사내이사입니다. CFO죠. 강석원 씨하고 한 살 차이 납니다. 동생인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참 재밌는 건 사회이사들이 전부 다 회계사 한 명에 변호사 두 명인데, 그 변호사 그냥 변호사도 아니고, 광주지검 검사장 출신이고, 밑에 분도 뭐 어디 한 가닥 하셨던 분이고, 이런, 예, 법 쪽의 쪽을 좀 좋아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저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스톡옵션 현황인데, 스톡옵션에 대해서 이제 좀 나와 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차액을 지난 주말, 어제 가격으로 한번 내봤는데, 한 분이 57억, 뭐, 강석원이나 강석원 씨겠죠? 저도 이렇게 나와 있고, 대충 한 100억쯤 되고요.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장을 하고 나서 이런 이슈가 벌어졌다는 데 집중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리한 걸 보게 되면 회사의 다음 페이지 봐주시고요. 네. 회사의 안 좋은 뉴스는 이제 항상 꼬리 물고 나오는데 지금처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가 내부 관계자 아니면 업계 전문가 아니면 찾아내기 힘든 것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어떤 의심을 하냐면 상장 초기 회사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이슈들인데, 상장까지는 이제 하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달려오는데, 상장하는 과정, 그리고 상장하고 난 직후에 성과 분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는 스톡옵션도 많이 주고 지분도 많이 주는데 나는 왜 안 주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나는 회사가 지금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는데 나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 주는 사람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안 주거나 아예 안 주는 경우가 생기죠. 여기서 오는 어떤 노이즈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결국은 이게 저의 주장이 맞다면 저의 추정, 이렇게 상장과 관련해서 분배에 관한 이런 이슈가 맞다면, 이 이슈로 인해서 발생한 일들이 맞다라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선 백햄은 뭐 요즘 핫한 회사죠. 더본코리아. 예전에 저희가 다녔던 제가 이게 개인 다녔던 회사의 거래처. 제가 쿠폰 쪽을 다녔었는데, 담당자들은 요 도본코리아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너무 힘들다고. 여기 손이 많이 가는 회사. 아, 그때는 물론 이제 더본코리아가 비상장사일 때입니다. 근데 손이 많이 가는 회사여가지고, 저는 되게 저도 여기 이제 뭐 백종원 씨도 있고 뭐 해가지고 저희 주요 매출처였기 때문에 그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담당자들의 이미지는 더보는 좀 더보는 좀 담당으로 맡기를 좀 싫어하는 거였더라고요.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저희 쪽 애들도 그렇게 했던 거였는데 그건 이제 회사에 대한 내용이고 뭐 생태가 그런 거고 뭐 문제가 요즘 많이 됐죠. 근데 이 지금 뭐 계속 이슈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다 이벤트화하고 사유가 다 있는 거죠. 뭐 백캠, 뭐 감귤, 함량, 농지법, 뭐 원산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뭐 백종원 씨가 하나하나 다 이 양반이 일부러 시키거나 악의적이나 뭐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밑에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게 좀 오도하고 광고하고 막 하는 게 좀 처신 잘못됐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제 열받는 게 이게 상장 이후부터니까 이제 오픈이 된 거죠. 공시 대상이 되고 상장을 한다는 자체가. 그런데 이게 공모가가 34,000원인데 64,000원까지 뛰었다가 지금 한 2만 원 정도. 누군가는 64,000원을 샀겠죠. 이거 뭐 터치만 했을 거니까 그 상장 첫날 이렇게 뛰고 그다음부터 계속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뭐 상황이 더 안 좋으니까. 근데 뭐 공모가부터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근데 솔직히 공모가 돼서 올라가는 회사들보다 좀 1년 동안은 좀 내려오는 게 통상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신문 기사들 이런 거 보면 뭐 최근 1년간 뭐 공모가 초과한 회사가 몇 개 안 되더라. 매년 나오는 거예요. 매년 나오는 거라서 한 10개가 뭐 1년 기준으로 보면 10개 기준으로 해서 공모가면 세네 개는 진짜 뭐 한 세네 개? 한 두세 개 정도는 진짜 뭐 막 그 공모가 대비 몇 배가 오르고 다음에 뭐 이렇게 가는데 나머지 보통 대부분은 이제 공모가를 좀 밑돌죠. 밑도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제 공모할 때 그때 이제 돈을 좀 수수료나 뭐 비용도 좀 많이 쓰고 원래 IPO 할 때 최고의 실적을 찍을 때 IPO를 하는데 요즘 그 시기를 조금 심사 과정이 좀 늦춰지는 게 있어요. 1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 상장할 때는 돈을 많이 쓰니까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늘어나고, 그리고 예전에 비상장사했을 때 신경 안 쓰던 것들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이거 제가 봐서는 전형적인 거죠. 더본코리아에서 B2C죠. B2C의 프랜차이즈 업을 하는 거고, 뭐, 요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많이 하면서 거기다 실망을 주가 때문에 더 실망하는 이제 뭐 휘몰이 효과인 거죠. 그래서 뭐 난리 나서 뭐 난리 치는 그나마 다행인 건 여기 유가증권에 좀 규모가 있으니까 그래도 매출액이 한 4천억 정도 하는 규모가 있으니까 유가증권에 상장을 해서 조금은 코스닥보다는 공시 기준이 좀 덜하죠. 유가증권은 좀 믿으니까 규모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대주주 특수관계장의 농공인상도
농공행상도 뭐 그렇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 자체가 백종원 씨가 혼자 자기 돈으로 일군 회사거든요. 누구하고 나누거나 뭐 이렇게 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석헌 씨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있었겠죠. 강석헌 19% 정도가 됐다라는 건 진짜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은 같이 가는 거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게 비상장 때 96.1%라는 거는 그냥 운연이 될 거예요. 나누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 뭐 직원들에 대해서 뭐 일설의 비상장사 전에는 뭐 직원들에 대해서 뭐 이거 아니 그렇지 그거는 회사 돈을 좀 이렇게 해주는 회사의 돈을 직원으로서 주는 거는 오케이. 그런 거는 뭐 사장으로서 좀 경영자로서 괜찮은 거고 자본주의자로서는 완연히 내 거예요. 예, 남하고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회사 중에서 뭐 직원들에게 스톡 옵션을 다 부여를 하고 동기를 회사를 우리 회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회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왜 96% 비상장사 1, 2년 돼서 96%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래도 60%. 예. 요거를 나쁘다고 볼 거는 아니에요. 본인 회사니까. 본인 거고. 아, 그렇기 때문에 스톡 옵션도 거의 안 줬을 거예요. 거의 안 줬다가 상장 뭐 제가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상장 1년 전부터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상장 신청 1년 전부터 이제 스톡 옵션을 좀 부여하는 게 주관사에서 뭐 부여하는 게 모습도 좋고 뭐 또 우리 사주도 20%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유가증권은 상장할 때 이런 작업을 좀 해서 그나마 이 정도가 된 거고, 요거는 이제 IPO하면서 희석이 돼서 이렇게 된 거고, 뒷부분에 나오는 이제 요 스톡 옵션은, 부여일이 다 22년 3월이죠. 그쵸. 24년도에 쓰니까 상장 신청을 23년도 말이나 24년도 초에 상장 신청을 했을 거니까. 그럼 준비를 그 전에 하면서, 요때 아마 상장 신청 준비하면서, 물론 그 전에도 얘기 나온 상황에서 첫 번째 의결했을 때가 22년 3월달 정기주총이죠. 3월달 정기주총에서 한 번에 싹 부여를 한 거죠. 예, 부여를 한 거고, 요 강땡땡 부는 이제 요 강석천 등기이사니까 요 등기이사 강땡땡은 강석원 아니면 강석천 즉 석자 돌림의 한 살 차이면 형제 같아 보이긴 하는데 강석원 씨는 이제 위에 보시면은 강석원 씨는 10% 이상이기 때문에 스톡 옵션을 받을 수가 없죠. 10% 이상은 받을 수가 없고 강석천 씨 이분이 받는 거죠. 이분이 이제 주식이 10% 없으니까 스톡 옵션을 받을 수가 있고 받는 수량이 34만 주면 꽤 받는 거네요. 엄청 받는 거네요. 34만 주면은 그래도 뭐 어차피 스톡 옵션 10% 이상 못 주게 돼 있으니까 1인당 10%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4만이면은 현재 가액으로 하면 57억 정도고 이런 사람들은 뭐 열심히 하겠죠. 예. 이분 혼자 받은 게 나머지 거의 다 합친 거하고 다 합친 거보다는 좀 안 되네요. 이 두 명만 해도 이제 48억이니까, 이거 38억, 40억 가까이 되니까, 요게 직원들이 30억. 거의 없죠. 거의 안 준다는 얘기죠. 왜 10명, 11명, 12, 13, 14, 15, 16, 17, 17명, 스톡옵션이 17명 줬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 부여할 때는 한 몇십 명 줬는데, 요 2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다 퇴사해서 없다. 그러기에는 직원 수 대비 이 우선 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당연히 우리 백종원 사장님 회사기 때문에 백종원 사장님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맞는 거예요. 나눌 생각이 없으신 거고 회사에 대해서 급여를 많이 줄 수 있어요. 나는 주식을 주는 것보다 급여를 더 많이 주겠다. 근데 급여를 높게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표이사나 이사들을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많이 겸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내 거라는 인식이 강하신 분이에요. 내 거라는 인식이 가지고 학교법인까지 갖고 있는 거 보면은 뭐 이게 좀 이분이 좀 성향하는 게 좀 우월적 지위를 좀 표출하고 싶은 자인 거죠. 보통 대부분 뭐 정말 좋은 뜻에서 이제 학교를 세우고 후진 양성 위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간혹 안 그러신 분들이 몇몇 분을 이제 와가지고 혹시 그런 게 아닌가. 근데 뭐 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모셨던 사장님들 겸직을 많이 하시고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전형적인 자수성가의 오너 마인드의
사장님이라서 이분의 능력은 저도 상당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거고 이제 뭐 보면은 뭐 60, 뭐 학교는 뭐 연세대니까 과가 다르니까 연세대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뭐 그 학교에서 만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어디서 따로 만나서 뭐 그렇게 있죠. 그리고 사회이사하고 뭐 사회이사님들이야 뭐 좋은 곳에서 검사장까지 데리고 오셨으면 뭐 능력이 출중하신 걸로 출중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농공행상 부분도 물론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스톡옵션 받은 요 사람들 중에서도 열받는 사람도 있겠죠. 요 김땡땡 분은 이제 요 막말로 말해서 요 최땡땡 이게 등기부는 최경선 씨죠. 뭐 최경선 씨가 거의 가맹이면 최경선 씨는 가맹이죠. 가맹본부면 거의 요 회사 핵심이죠. 핵심인데 미등기보다도 주식 수가 훨씬 적어요. 훨씬 적어요. 근데 이게 행사가액은 같다. 다 같은 날 했는데 미등기 임원보다 더 미등기 임원들을 이렇게 많이 줬는데 이 양반이 가맹본부의 핵심인데 더본코리아 자체가 가맹본부의 핵심인데 절반밖에 안 된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뭐, 하여튼, 충분히 그렇게, 뭐, 이게 지금 우리 홍차영님께서 보시기에서 농공행성에 문제가 있다라면, 요 분이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요 분이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그리고 김땡땡, 같은 미등기 임원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출나게 잘해서 줬다. 오케이.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뭔가 이게 다 안에 뭐가 있겠죠. 뭐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혁격하게 10배 차이가 난 거죠. 같은 미등기 뭐이지만, 물론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또 들어온 시점에 따라서 또 했던 업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한 10배 차이 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같은 미등기가 11만 4천인데 같은 미등기 뭐 부장님 뭐 이번에 뭐 이사단 이 양반 한 15,000 주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 보면은 근데 뭐 땡땡땡 외에 10명 직원들이 총 합쳐가지고 36만 5천 주. 그럼 평균적으로 한 3만 주 받았다는 거죠. 직원일 때 받아가지고 임원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예. 근데 같은 미등기에서 격차가 너무 많이 나. 이 두 사람은 뭐 하여튼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요분은 등기 임원이시고 핵심인데도 이런 분들보다도 안 된다.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스톡 옵션을 받아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그거를 끝까지 행사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남들 것만 겁나 해줬지 뭐 제가 해본 건 없어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좀 받아가지고 끝까지 하고 행사를 할 수 있는 회사를 좀 다니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슈가 좀 많죠. 더본코리아는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또 다른 유튜버 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뭐 지켜보고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공시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계속 보고 뭐 이슈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게 회사 다니시는 분이 저렇게 뭐 이슈를 만들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요. 나가신 분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보시게 되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위기라는 그 기사가 났고요. 보시게 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3.6조 유상증자 발표를 한 다음에 1.3조로 축소를 하면서 그 유상증자 금액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공시 변경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불성실 공시 지정 위기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주의로 끝났다. 유상증자 규모와 방식의 대폭 변경으로 시장의 우려를 샀던 만큼 투자자 보호와 공시 신뢰에 대해서 너는 잘못을 했다. 하지만 고의적인 누락이나 호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경고를 했다. 근데 저거는 고의 누락이나 호의는 아니지만 변심이잖아요. 그런 변심도 다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벌점을 안 주게 된 이유는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가 됩니다. 공시 나온 걸 보시게 되면 이제 불성실 공시법인 미지정
유상증자 발행 주식수와 금액을 20% 이상 변경했는데 미지정 사유는 감경이다. 이 감경하는 사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놓은 거 보면요. 그 이런 것들은 크리티컬하지 않거든요. 죄를 지은 게 아니고 투자자들도 그 유상증자 금액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했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고 이런 이슈 가지고는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이 잘 되지는 않고요. 감경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이제 IR 활동 얼마나 했냐라고 들어가게 되고 그걸로 바뀐 게 아닌가 싶고요. 공시 위반을 하게 되면 일단은 거래소하고 협의를 하게 되고 거래소에 사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반성문이라 부르는데 저희가 반성문을 열심히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야, 역시 대기업인 거죠. 하나 에어로, 우리 야구바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야구바다 형님. 우선 기본적으로 규정은 유상증자, 일반적인 공시 규정은 50%의 변경을 하게 되면 공시 위반이라고 보는 겁니다. 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라든지 뭐, 뭐 아니면 뭐 주요 뭐 재산 뭐 유상 뭐 유형자산 취득 결정이라든지 타법인 인수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금액의 50% 이상이 변경이 되면 공시 위반으로 보는 거고 뭐 CB 발행도 마찬가지예요. CB나 BW 발행했을 때 50% 이상 변경이 되면 공시 위반으로 보는데 유상증자만 20%입니다.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주식에 관한 거고 의결권에 관한 거기 때문에 한 20%로 그 규정이 낮죠. 그러니까 공시 위반 될 사안이 더 크죠. 이제 더 큰데 이거는 그거는 이제 규정이고 규정을 하면 3조 6천억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다가 50%로 훨씬 50%를 반토막보다 더 낸 거죠. 반토막이면 1조 8천억으로 해야 되는데 1조 3천원으로 1조 3천억으로 축소했으니까 50%를 넘어서 한 65% 70% 정도를 날린 거죠. 그래서 3조 6천에서 1조 3천억으로 축소 유상증자. 보통 통상적으로 코스닥 기업이나 뭐 그냥 일반 상장사가 대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은 일반 상장사가 뭐 3조 6천억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뭐 360억이었다가 130억으로 줄였다. 그래도 감형을 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퍼센트로 하는 겁니다. 규정은 20% 이상 변경 시행 퍼센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막말로 일반 상장사가 360억 공시냈다가 130억으로 줄이면 감경을 받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99.9%못 받는다고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그냥 뭐 여기서 감경 사유 뭐 투자자 보호와 공시 신뢰의 절충점을 찾은 결과로 해석되면 뭐 고의적 누락이나 허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의적 누락이나 허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재발바지 경고장을 조치는 발행했다. 이거 이제 장문이나 뭐 변명을 대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한 것 같은데 뭐 아무런 의미 없는 내용인 거죠.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인 거고, 요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에 대한 내용은 감경 사유가 나옵니다. 1번부터 한 9번까지 뭐 1년 이내에 벌점을 없을 것, 그리고 1년 이내에 뭐 IR 횟수 몇 회 이상, 그리고 우수 IR 뭐 경보 몇 회 뭐 이상, 뭐 그게 또 있고, 뭐 공시 담당자, 공시 책임자, 의무 교육 이수 뭐 확인,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타 거래소가 판단할 때거든요. 금감원이 판단할 때고, 이거는 이제 거래소에서 한 거니까, 아, 참 공정이 공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거죠. 뭐 원칙이라고 하면 거래소도 뭐 마지막 9번 기타 거래소가 판단할 때 그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할 말이 없는데 대기업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대기업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유가증권신고에서 대기업이니까 이거 불성실 미지정 했으니까 야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3조 원 할 거 1조 원으로 확 줄였으니까 주주들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우리 회장님이 마음 바꾼 거 어떡하라고 이렇게 얘기 나온 거를 이렇게 바꾼 걸로. 근데 그거에 발맞춰서 벌점을 미부가 한다라는 걸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대기업의 로비력, 로비를 하여튼 노비력이죠. 거의 대부분. 이런 데서 중요한 거는 사전 접대보다는 사후 공여 뇌물죄 같은 걸로 이게 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 꼭 뭐 이거 하나 갖고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는 뭐 그렇게 크리티컬한 건 아니니까. 근데 거의 근데 좀 상황을 보면 유가증권이 좀 대기업들이 다 유가증권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상 중에 그 기업들, 소위 말해서 대기업들, 한 10대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공시 위반을 해도 공시 위반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많이 하지 않는데 하다가 걸렸어. 그러면 거의 대부분 감경 뭐 이게 미부과예요. 이 대기업이 돈을 많이 내서 그런가? 하여튼 이게 뭐 공정하고 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봤을 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돈을 많이 벌죠. 이제 방사선으로 수출도 하고 뭐 하기 때문에 뭐 좋은 회사고 다 좋은 건지 알겠는데 이게 작은 코스닥이나 이런 회사하고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지 않나. 제가 봤을 때 그 벌점 때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돈도 뭐 이렇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1점당 800만 원 그런 게 뭐 중요할 것 같진 않은데. 그럼 이걸 들이밀고 얘는 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줘?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저희 같은 회사들은 이제 기껏해야 중견그룹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회장님들이나 사장님들이 어디 가서 이런 걸 얘기를 듣고 와요. 야, 대기업은 되는데 왜 안 돼? 그 대기업이니까 그런 거지. 근데 그거 갖고 와서 우리도 이렇게 시키라고. 야, 안 하면 네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 얘기합니다. 아니, 미치겠어요. 하여튼, 거래소, 하여튼, 좀, 안 썩은 곳이 없어. 안 썩은 곳이 없어. 이런 거 봤을 때는. 어? 그러니까,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감경에 따른 벌점, 어떤 걸 감경했냐, 이렇게 물어. 그러면 감경이라면 원래는 몇 점을 때렸었어야 되는데, 그 몇 점을 최근 1년간 이런 비슷한 사유 있을 때는 통계를 내가지고 보통 한 7, 8점 나와야 되는데, 7, 8점 나와야 되는데, 금액도 크잖아요. 7, 8점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7, 8점 나와야 되는데 얘는 어떤 사유, 1번 어떤 사유, 2번 어떤 사유, 3번 어떤 사유, 뭐 쭉 해서 1번 사유라 뭐 1점 감액, 2번 사유에서 2점 이런 거 이제 오픈해 줘야 되지 않나.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번 기타 거래소가 뭐 판단하는 사항 뭐 이걸로 그냥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야 좋게 좋게 하자. 우리 그 부국장님 조만간 퇴임하시면 저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는 아니고 하나 어디 거시기로 이제 감사님으로 들어가시기로 했다.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게 많이 당해봐서 그래요. 예, 많이 당해봤고 뭐 이 양반들은 뭐 그 사유서 반성문을 뭐 금으로 쓰나? 금글씨로 이렇게 막 써가지고 제출하나?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그래 좀 마음이 좀, 그 형평성,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좀 했었으면은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 근데 이런 걸로 이제 안 되고 감경사유가 진짜 아이알 활동도 필요하죠. 아이알 활동 몇 번 있고, 뭐, 교육 이수도 뭐가 있고, 뭐, 상 타는 것도 뭐 있고, 뭐, 하여, 다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좀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껏해 이거 한 7, 8점 맞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거보다 더 때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다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아무런 타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8점,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10점 이상이어야 1일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뭐 그 미만으로 그냥 때리는 게 좀 경각심을 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무슨 기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반성문 잘 쓴다고 해서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노. 이게 이제 아마 사유서를 내고 우리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어쩌던 상황이었다라고 거래소에 읍소를 하고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불성시 공시 법인으로 지정당하고 벌금 내고 벌과금이요. 이거는 이제 대체로 내는 0.800 내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겪어본 저의 입장에서는
우선은 반성문을 저희가 쓰지 않습니다. 초안을 저희가 쓰고요. 변호사를 주면 변호사가 1차 수정을 하고 로펌의 변호사가 2차, 3차 수정을 한 다음에 거래소 출신의 로펌 고문들이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또 수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가지고 가는데 그냥 가냐? 그렇지 않죠? 거래소 출신의 고문과 같이 갑니다. 때로는 회사 사람은 참석하지도 않아요. 거래소 출신의 고문만 가서 잘 설명하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라기보다는 뭐 만 명한테는 법은 평등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콜마 B&H 넘어가겠습니다. 재밌는 공시가 하나 떴는데 콜마 B&H의 소송 등의 제기, 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가 나왔고요. 근데 임시주주촌의 소집 허가 소송을 냈는데 원고가 콜마 홀딩스입니다. 이 회사는 콜마 B&H인데 그럼 같은 그룹인데 콜마 홀딩스가 주총을 열어달라고 소송을 했다고 뭐야 이거 하고 봤더니 이사 선임의 건 1호 의한 이사 선임의 건 1-1 윤상현 이분은 콜마 홀딩스의 대표 이사이고 콜마 창업자인 윤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이 양반을 이사로 선임해 달라라고 이렇게 소송을 냈고요. 같은 날 지분 공시가 나온 걸 보게 되면 같은 날 보게 되면 한 이틀 전입니다. 보게 되면 이제 콜마 B&H의 윤여원 대표가 콜마 B&H 주식을 삽니다. 세 번 사죠. 근데 재밌는 거는 콜마 홀딩스가 최대 주주이고 5% 공시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콜마 홀딩스에서 공시를 합니다. 이 바꿔 말하면 윤여원 대표가 혼자서 주식을 샀다 하더라도 비밀리에 어떻게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고 나면 콜마 홀딩스로 통보를 해야 되고 공시를 콜마 홀딩스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분 구조는 콜마 B&H의 최대 주주는 콜마 홀딩스 44.6%를 가지고 있고 윤동환 대표가 1% 그리고 윤여원 대표가 한 8%, 7.8%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뭐 지분으로 싸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최대 주주인 콜마 홀딩스의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 윤상현 오빠의 지분이 31.7%, 윤여원 동생이 7.45%. 이것 또한 싸움이 안 되고요. 아빠하고 딸하고 합치더라도 12%, 13% 정도이기 때문에 지분으로 싸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단독으로 나왔죠. 콜마 B&H 남매 간 경영권 분쟁으로 나오고 윤상현 부회장 측의 콜마 홀딩스는 경영 부진을 겪는 콜마 B&H에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면서 내가 사내 이사로 들어가겠다라고 했지만 콜마 B&H가 이를 거부하니까 소송을 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 어떻게 기자는 저걸 알았을까요? 최대 주주인 콜마 홀딩스의 제안을 거부하자라고 하잖아요. 최대 주주인 콜마 홀딩스가 콜마 B&H에 제안을 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콜마 홀딩스는 이번 제안을 통해서 콜마 B&H의 경영 정상화와 주주 가치 제고를 목표로 이사회 구성 변경을 추진하겠다. 콜마 B&H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최대 주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같은 이사회 개편을 제안했고 경영 정상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서 주주 가치 제고를 하겠다. 좋은 말인데 여기서 두 가지 단어.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콜마 B&H의 현재 주가는 14,720원, 시가총액으로는 약 4,300억입니다. 그리고 콜마 홀딩스의 시가총액은 약 3,500억입니다. 콜마 홀딩스는 한국 콜마의 지분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이게 주가 부진으로 주주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는 콜마 홀딩스의 주주가 더 고난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들고요. 그리고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 때문에 했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콜마 BNH 주가를 보게 되면 주가가 높았을 때가 7만 2,900원, 대충 7만 원 치고요. 지금 11,000원이니까 뭐 7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근데 콜마 홀딩스는 제일 높을 때가 9만 원, 대충 10만 원 치고 지금 만 원, 10분의 1 토막 났죠.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콜마 홀딩스는 자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디스카운트가 더 많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콜마 홀딩스는 한국 콜마를 26%나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콜마는 제가 안 찾아봤지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시가총액이 대충 한 3조쯤 될 겁니다. 지금 보니까 한 2조쯤 되네요. 2조에 지분이 25%니까 얼마야? 한 7천억쯤 되나요? 4분의 1이니까 예. 5천억 정도 되네요. 한국 콜마 지분만큼도 안 되는 시가총액이 한국 콜마 홀딩스의 시가총액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한국 콜마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한국 콜마의 지분의 가치만큼도 안 되는 게 콜마 홀딩스의 지금 현재 주가이고 시가총액인데 놔둔 상태에서 외면하고 콜마 B&H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게 계열 분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생이 대표이사를 하고 있지만 지분은 7%밖에 없기 때문에 홀딩스 지분 44% 대비해서 턱없이 작거든요. 이래서 이거는 지분 가지고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내부적으로 잘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이렇게 오픈된 이상 보통의 결론은 이제 그냥 누군가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려지긴 합니다. 네. 예. 이 콜마 홀딩스의 콜마 B&H의 공시인 거죠. 이 콜마 B&H의 회사에 이제 홀딩스가 최대 주주인 거고, 홀딩스도 이제 상장사지만, B&H의 딸내미래, 여동생 대표이사 꺼져라. 야, 이제 나가. 이 내용인 거죠. 그나마 여기 헤이만이 없는 거 보면, 뭐, 언젠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헤이만이. 근데 헤이만을 하기에는 명분이 없죠. 명분이 없죠. 우선 기본적으로 실적 부진하는데, 당기 순이익이 직전 년도 작년에 145억 원을 냈다. 그 전에 뭐 1,000억씩 내고 있던 걸 145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그렇게 돈을 뭐 엄청나게 많이 버는 회사는 아니니까. 근데 뭐 이익 못 나는 회사가 많은데 뭐 당기순이익 150억씩 내는 회사면 뭐 좋은 회사죠. 예, 그리고 주가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7만 2천 원에서 지금 14,000원까지 내려와 있다. 근데 통상 보면은 뭐 한 3만 원 정도 반토막 난 거다. 근데 요즘에 거의 대부분 차트가 이렇지요. 대부분. 요즘 다 주가가 다 빠졌으니까 시장 자체가 특별한 뭐 정치 테마주 아니고서는 다 차트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걸 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뭐 주주로서는 열받는 일이죠. 그 주주의 앞부분에 최대란 말이 빠졌죠. 최대 주주가 열받는 일이죠. 콜마 홀딩스. 홀딩스는 원래 이제 홀딩스들은 콜마 홀딩스뿐만이 아니라 원래 홀딩스들은 주가가 저평가 받아요. PBR에 무조건 이제 1이 거의 안 되고요. 홀딩스들은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명분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진 않고, 그리고 시가지 뭐 3,400억, 뭐, 이 사람들은 뭐 시총에 대해서 큰 의미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뒤에 보면은 요 회사들이, 돈 버는 회사들이, 여기에 보면은 이제 농우바이오하고 한국 콜마 비엔이치, 이 회사들, 이게 돈 버는 회사들인 거죠. 여기 보면은 달바 글로벌, 요건 비상이야. 거의 다 상장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요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른 그 명품 회사에다가 이제 뭐 판다고 해가지고 한국 상장도 준비하고 뭐 해가지고 곧 상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달마 글로벌 화장품 달마. 그래가지고 다 상장사예요. 다 상장사이기 때문에 각각
그 홀딩스 자체로 개념보다는 각각 갖고 있는 이 회사들이 상장사로서 돈 많이 벌어들이는 구조고, 거기서 삥 뜯는 회사니까, 그, 당연히 PBR보다 낮은 게 맞는데, 근데, 어찌됐건, 뭐가 됐든 남매 간에 싸우든, 뭐, 엄마 아빠가 싸우든, 이 내용의 승자는 무조건 윤상현 부회장님이 아직 아버님이 살아계시니까 부회장이라는 명칭을 쓰시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들분들은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다 부회장 쓰는 부회장이라고 합니다. 아버님이 경영을 관여를 안 하셔도 부회장이라고 합니다. 부회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모셨던 부회장님들 다 그렇게 해요. 아버님이 그냥 집에 누워 있어도 그냥 부회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회장님이 무조건 이기실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기려면은 우호 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뭐 보고자 자체가 과반수를 넘었어요. 홀딩스하고 윤영원 이게 뭐 해가지고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윤상현 회장님이기 때문에 뭐 44대 뭐 7%? 이 사람이 뭐 규합해봐야 뭐 기껏해야 2, 30%, 20%도 안 될 텐데 윤현 회장이 뭐 해가지고 해봤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홀딩스 자체가 이제 너무 주식이 많은 거죠. 44%를 갖고 있으니까. 홀딩스는 또 홀딩스 자체의 그거 홀딩스 자체가 그 뭐 그냥 상현이 형 거기 때문에 뭐 둘이 반란 일으켜봤자 뭐 큰 의미가 없이 그냥 홀딩스는 상현이 형이 가져가는 거고 그 홀딩스에 갖고 있는 전체인 44%를 상현이 형이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또 뭐 윤여은 대표이사님의 우후 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 상현이 형의 우호 지분도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돈도 자본력도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비슷하면 모를까?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되고, 그나마 이제 운용을 좀 많이 했고, 그래도 내부 임원들 단도리를 잘 했었으면 그나마 좀 나을 수는 있겠지만, 예. 근데 가족 간의 싸움이 회사가로 번지는 경우는 우리나라의 좀 특징이죠. 한국 그 족벌 기업의 특징이기 때문에, 뭐 종종 일어납니다. 종종 일어나고 어찌됐건 이제 좀 정리를 하고 그냥 뭐 동생분에게는 뭐 다른 회사들을 한두 개를 주고 아예 지분 정리를 이 기회에 이 7%를 다시 이제 이 7%마저 그냥 다 홀딩스로 걷어들이고 그 대가로 돈보다는 작은 회사 한두 개를 주고 분리를 하는 게 계열 분리를 하는 게 맞죠. 그렇게 대기업들 다 그렇게 합니다. 여기 무슨 이제 콜마 홀딩스가 콜마 그룹이라고 말씀드린 중견 그룹인 거, 중견 그룹이죠. 아직 재계설 30위 안에 안 들어갔으니까. 중견 그룹도 다 그렇게 해서 계열 분리도 하시는 게 서로 각자의 길을 가시는 게 아웅다웅 집안에서 싸우는 것보다 계열 분리해서 어차피 이길 수가 없으니 요 7%나 또 이제 7%하고 요 홀딩스의 지분에 또 7%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가져가시는 게 그리고 반대의 급부로 이제 다른 회사들을 가져가야겠죠. 그건 이제 어느 회사에 가져갈지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상장사 이 콜마 BNH를 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으신 것 같아요. 콜마 BNH는 안 돼,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주고 계열 분리할 거였으면 예전에 이렇게 그 임총 소집결의 요청 그 법원에다 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겠죠. 결론은 뭐 그렇게 될 것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화장품 역시 이제 그지 또 콩라비니치 아마 건기식도 많이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장품 쪽에서 달마글로벌도 투자를 했었네요. 아이고 요즘 이제 달마글로벌이 핫하긴 핫한데 핫한데 여기에도 투자를 여기 화장품 쪽에서는 좀 아무래도 명문가 쪽에 하나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 승자는 무조건 부회장이 상현이 형이다. 이건 뭐 할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되고 그냥 좋게 계열 분리를 한두 개 회사 주면서 콜마 B&H는 아닙니다. 다른 비상장사 한두 개 주겠죠. 알 수 없는 뭐 납품업체라든지. 그 납품업체 줘봐야 한 1, 2년 하다 거래 끊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돈을 받으셔서 뭐 다른 걸 하시든 다시 자기가 일으키시든 다른 분야 쪽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콜마 비에넷이 가지고 오면서 드는 생각이 이쪽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을 하면서 저희가 뭔가 좀 투자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룸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걸 염두에 두고 계속 봤는데 지분 구조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거는 택도 없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안 되고 그냥 구경이나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자, 그리고 다음은 Q&A 하겠습니다. 계열 회사가 임원 겸직에서 상근, 비상근을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답을 주시죠. 아, 이거 어려운데. 이거 상근과 비상근? 우선, 요 임원이라는 명칭부터 좀 봐야 되는 게, 요 질문의 의도는 이제 뭐 그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를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내이사님, 뭐 부회장님께서 겸직을 하는데, 7개 회사의 사내이사, 뭐 사내이사, 대표이사 뭐 이런 걸로 막 겸직을 하시는데, 다 상근이냐, 뭐 이런 걸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우선 상근과 비상근을 나눠야 되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나눠야 되는 자. 등기로 보면 기타 비상근 임원, 기타 비상근 이사, 기타 비상근 이사예요. 그 사람은 원래부터 비상근이에요. 감시자. 등기 자체가 비상근이고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감사. 등기 감사는 상근과 비상금을 아예 처음부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때부터 상근과 비상금을 구분해서 선임을 해가지고 뽑아야 돼요. 어, 코스닥이든 뭐 상장사는 기본 코스 그 상장사는 자산 천억 이상은 무조건 상근 감사를 뽑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제재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 기타 비상근 이사하고 상근 감사. 요거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자산 규모 천억 이상이거나 기타 비상근은 처음부터 선임할 때부터 내가 그냥 그때 기타 비상근 이사로 겸직하는 조건으로 하는 게 있고요. 지금 아마 이게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에 상근과 비상근은 뭐 겸직을 여러 가지 하니까 근데 그 사내 이사들 중에서 겸직이 많은데 그 어떤 회사는 상근으로 봐야 되고 어떤 회사는 비상근으로 봐야 되냐. 이게 뭐 기준이 있냐 이걸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 뭐 실익이 없는 내용 같은데. 요건 이제 상근과 비상근 기준이 없죠? 예, 이거 맞죠? 이게 아까 치면 기준 정해져 있는 거는 기타 비상무 이사하고 그리고 감사는 이제 아예 선임부터 달라지니까 이런 거고 뭐 상근에서 19식 근무를 요 얘기는 아마 이제 노동법에서 근로성을 판단할 때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임원이 뭐 상근 비상근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상근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마음속으로 항상 근무하고 있다. 그럼 상근이신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스위스에서 스키 타시면서도 회사를 마음속으로 열심히 고민과 의사결정에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근이신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라서 대기업 회장님들 그래서 매일같이 그쵸. 대기업 회장님들은 상근 비상근을 안 하죠. 이분들은 우선 등기 이사님을 잘 안 하죠. 왕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등기에 대한 책임을 안 하죠. 대표이사가 사인하기 전에 와서 이제 그 체크된 것만 사인하시죠. 회장님한테 결제판 올려서 체크하신 것만 대표이사 단에다가 이제 사인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상금 비상금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뭐 상금과 비상금이냐,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위에서 물어보면 큰 회사는 상근이라고 하시고 그 작은 회사는 비상근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겸직하는 회사들 중에서 예. 그리고 좀 내가 좀 마음을 많이 두고 있다 하면 그냥 상근이라고 쓰시고 모두 다 상근이라고 써도 돼요. 모두 다 상근이에요. 노동법의 적용은 좀 달라집니다. 노동법 적용은 이게 뭐 상시 주 15시간 이상 월 그 15시간 주 15시간일 거예요. 주 15시간 이상의 그런 상시 근무 뭐 이렇게 보는데 뭐 임원이 그런 의미는 필요가 없으니까 등기 임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게 원칙이고 예외사항 원칙이 근로자로 보지 않고 예외가 근로자로 보는 경우가 몇몇 가지 있는 거니까. 근데 요건 지금 임원을 물어보시고 등기이사들을 물어보신다면 의미가 없다. 지 하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된다. 그 대신 기타 비상근 이사는 비상무 이사는 비상근인 거고 감사는
상근감사, 비상근감사는 처음 선임할 때부터 구분된다. 자산 규모 1,000억 이상은 무조건 상근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